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다가 미국의 한국 독립을 위해서 원조를 부탁을 하는데 저자세로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코리아 완충지대론이라는 이론을 펴가지고 너가 안 도우면 안 된다. 정말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리아 완충지대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아까 조금 설명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는데 일본이 한국을 삼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일본은 만주와 중국을 침범하게 돼가지고 삼키게 돼.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한테 안 믿겨요. 이유가 뭐냐면 좋다 일본이 미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한국을 삼키기 힘없는 나라니까 먹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만주와 중국을 다 삼킨다면 너 혼자 생각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승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삼킬 수 있는 다 모든 근거들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을 침범하게 되면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포 정책을 위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아주 얼어붙게 만들어서 중국을 삼키느라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의 손에 악이 잡히면은 태평양을 넘어서 분명히 미국을 칠 것이니까 반드시 지금 한국을 돕는 것이 결국 장래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죽지 않는 길이다. 이러면서 코리아 완충지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이승만이 결국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미국에 이야기를 하고 당시 이 말을 들은 미국인들이 좀 지나치다. 이거는 미국인들 생각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승만을 뭐랄까요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은 친한 관계였어요. 일본과 미국이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별명이 늙은 악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독립 때문에 선한 일본을 아주 못되게 몰아세우고 그냥 일본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늙은 악당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만큼 아주 미친놈 치고 비슷하게 이승만을 그렇게 대우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정말 가는 곳마다 이승만이 다니면서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한국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결국 미국을 돕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만주 사변이 일어납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 해로부터 6년 후인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수도였던 난징을 아주 엉망을 만들어요. 여러분 난징 대학살을 들어봤죠? 지금도 가면 난징이가 그 당시 30만에서 50만에 상상이 되는 숫자가 아니라 이게 50만의 중국인 그것도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또 이전에 뭡니까 알아요 인체 해부 실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가보면 해골 바가지 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학살을 보지. 근데 그게 이승만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중국이요 얼어붙어 버려요. 엄청난 공포에 빠집니다. 그쯤 되니까 이승만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이승만이 말했던 그대로다. 그대로 되고 가고 있다는 거지. 그때 1941년에 몇 년 후인 1941년에 이승만이 놀라운 책을 한 개 씁니다. 그 책 이름이 일본의 전체 폭로 인사이드 아웃 in Japan인가 어쨌든 책을 한 권 써요. 그 내용이
일본의 그 악함, 일본의 그 전쟁의 영에 휩싸인 듯한 그 악함을 폭로하면서 예언가 아닌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책이 총 13장까지인가 1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본의 원래 영이요. 일본은 그 원래 옛날부터 사무라이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칼을 만들고 칼을 쓰고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찬양해요. 지금도 그 유명한 사무라이 이야기를 지금 보면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무라이가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시장을 지나갔는데 만두 가게를 지나갔는데 이 만두 주인이 아들을 탁 잡고는 이놈 새끼가 우리 만두를 훔쳐 먹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냐니까 아들이 안 먹었대요. 절대 안 먹었다는 거야. 근데 주인이 자꾸 내가 봤다면서 이놈이 당신 아들이 만두를 방금 훔쳐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웅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그 아버지가 그 아이 배를 갈라가지고 위를 드러내서 만두를 안 먹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애는 죽은 거지. 근데 그 이야기가 일본 전통적으로요, 이게 멋진 사무라이다. 사무라이 정신은 이런 거다. 이게 죽음을 뭐 초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살 이런 정신이요, 일본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죽고 죽인다 이거를 뭐 어떤 정말 생명의 귀중함 이런 거는요 상상을 안 하는, 생각을 못 하는 정신이 일본 정신, 일본 사무라이 정신이란 말이죠. 그걸 이승만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둘러싸고 있는 영들이 얼마나 악한 영이냐.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 눈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종족이 일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본 게 바로 맞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최근에 아베가 일본이 정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꿨다는 거 알죠? 이거요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일본의 토대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6장에 보면요, 그 책의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머지않아 일본이 석유를 얻기 위해서 북쪽 시베리아를 침범하든지 아니면 남쪽 하와이를 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 6장에, 그 책 내용 6장에 보면은. 근데 그 책을 많은 미국인들이 그 책을 봅니다. 미국 많은 대학 교수들이 그 책을 보고 정말 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좋았던지요. 미국 학자들과 미국 교수들이요 극찬을 해. 그리고 스스로가 막 그 서평을 내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헐벅 여사라고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여인이 그 책을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했던 말이요, 너무 두렵다. 이승만은 20세기 최고의 예언가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책을 쓴 게 1941년 6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1941년 그 해에 12월 7일 날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이 그날이에요. 지금도 미국인들한테 물으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이 언제냐 이러면 뭐 9월 11일 날을 말할지 모르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최악의 날이 1941년 12월 7일 무슨 날이냐면, 미국 하와이 진주만 일본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5,000명이 죽어요. 태평양전이 터져가 30만 명이 미국인이 죽어요. 그 일이 그날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이 그 완충지대론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승만의 주장이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지고 일본이 결국은 미국을 친 거예요. 본토를. 하와이 본토를 친 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군인, 정치인 할 것 없이 야 이거 큰일이다. 그렇게 믿었던 일본이 가까웠던 일본이 미국을 쳤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저걸 알아야 되니까 일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책을 구하니까 완충지대로는 이거 하고 방금 말했던 그 일본 정치관 인사이더 그걸 필독서로 모든 수십만 군인들한테 다 배표를 해요. 순식간에 그 필독서,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까지 최고의 책이 그 해에 이 이승만의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야, 이거 이승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이승만이 처음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 세계 대학을 다닐 때, 그때부터 가자마자 인맥 관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갔으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랍니까 저 그러니까 조선 신우회 이렇게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변호인들, 변호사나 미국의 정치인이나 이런 학자들을 주로 이제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 자금까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서 보낼 만큼 친목회를 이렇게 신우회를 만들어가 조직을 활동을 했는데 그때 신우회 회장으로 있던 그 미국인이 어느 날 이승만을 만나러 왔는데 어떤 젊은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소령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사위를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이 참 사람 보는 눈이 굉장해요. 보면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막 무슨 생일이면 생일 선물 보내고 성탄 카드 보내고 막 어쨌든 무슨 술을 쓰서라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프란체스카 그 자기 아내 여사가 그 사람만 오면 질투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책에 쓸 정도로 그 사람을 이승만이 좋아해. 누군지 압니까? 메가드. 메가드 그 젊은 소령 때 처음 만났는데 40년간 이제 친구를 쌓아가는 관계가 되는데 메가드가 나중에 얼마나 한국을 도왔는지 알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메가드가 나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핵무기까지 썼으라도 북한을 일단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핵무기는 결국 안 썼습니다만 그만큼 철저하게 한국을 도우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인맥관계였어요. 이승만이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구워 삶았는지 몰라요. 인선상륙작전 이런 모든 일들이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인맥이었지만 그게 결국 한국을 이렇게 살려내는 큰 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메가드 장군의 아버지도 미국의 그 장군이었어요. 이 군인 출신의 아주 명문가였는데 그 아버지가 조선 고종 황제 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고종 황제를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고종 황제가 선물을 한 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국보급 향로 알죠? 이렇게 향로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드는 그 향로를 줬어. 근데 그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이조백자나 고려 청자 보면 얼마나 예쁘지? 예술성이 지금도 그런 걸 못 만들어낼 만큼 진짜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향로를 딱 주니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귀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메가드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넓은 저택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화랑을 만들어 놓고는 그 넓은 방에 딱 중간에 그거 한 개 딱 갖다 놓고 딱 전시를 해놓고요. 자기 집에 오는 정치인들, 대통령 오면 그거 보여주면서 이 조선에 가보다 국부인데 내가 고종 황제한테 받아서 선물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아들 메가드 장군한테 그걸 갑으로 물려줬거든요. 갑으로 물려줬는데 이 메가드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메가드는 군인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를 16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근데 자기도 그게 보고 싶고 좀 누구한테 자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필리핀 마닐라에 그 메가드 박사가 있었는데 그걸 공수를 해가지고 와요. 그 향로를 전쟁 중에라도 보고 싶어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막사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전시를 해놓고 전쟁 중에는 외국 수상이라도 누구 오면 자랑하고 말이야. 이게 조선에 가본데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올렸다 이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일본과 태평양 전쟁 중이었으니까 일본이 급습을 한 거야. 거기를. 그래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챙겼는데 이 부하관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에서 떨어뜨려버렸어 그걸. 태평양 중간에서 그 향로를 떨어뜨린 거야 바다로. 메가드가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했는지 해병대를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태평양을 뒤져 일주일 동안. 근데 사실 말이 됩니까? 한강에 바늘 떨어진 것도 그 넓은 태평양 어디 떨어져가지고 그걸 찾아낼 거야. 결국 못 찾지. 근데 이 사실을 이승만이 정부를 입수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사실 그 전부터의 내용을 다 이제 입수를 하고는 이거다 싶어서 작전을 이제 세웁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헌병대들하고 군인 경찰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 손에 우리나라 국군이 달렸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겠죠. 그래, 어떤 일인가 딱 들어보니까 그 메가드 아버지가 받았던 그 향로와 똑같은 향로를 찾든지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을 찾아라. 전국을 뒤져서라도. 그래가지고 3계급 특진. 계급을 일단 1계급부터 3계급 특진 막 이러니까 막 그냥 전 군인들하고 막 눈이 뒤집어서 타겠죠. 근데 진짜 수색 10일 만에 3개를 찾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색 10일 만에 3개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준비를 해놓고 그게 194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1948년에 한국에 이제 그 8월 15일 날 독립 그러니까 건국일이잖아요. 8월 15일이 그 건국일 날 메가드를 초청을 해요. 근데 메가드가 그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이고 메가드는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냐면 유엔군 총사령관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전쟁을 엄청 하고 다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메가드가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승만이 초청을 하니까 40년지기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날 메가드가 그 앞날 14일날 유엔군 총사령관 와서 성명을 발표하고 내가 내일 한국에 간다는 말을 해요. 왜 발표하냐면은 전 세계 기자들을 다 몰고 가려고 일부러. 왜냐면 그 사람이 언론 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메가드가 그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이게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좀 잘 과시하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빈국 나라가 독립한다고 하면 저거 잔치지 그 유엔 총사령관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친구를 귀하게 여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갖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언론인들을 막 불러모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가난한 나라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친구의 그 우정을 생각해서 내 그 나라 독립일날 내가 간다 이러면서 해가지고는 전 세계 80개국 모든 기자들을 이끌고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날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당시만 해도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안 풀어보고 지금은 막 풀어보는데 예의상 게 안 풀어보는 게 예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 선물이 있습니다 하면서 뭘 이렇게 싸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붙으니까 지금 풀어보라고. 바로 지금 풀어 난리치는 거야.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딱 푸는데 그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일체와 입을 못 다무는 거지. 그리고는요 똑같은 거 또 꺼내가지고 또 3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메가드가 막 기자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자존심 높은 이승만이 그 자리에서 정말 가슴 애는 말을 해요. 우리 대한제국 국민의 당신을 향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면서 저도 참 찡합니다.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을 다 접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그런 이제 인사를 해요. 그날 얼마나 그 메가드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축사를 했거든요. 자기도 이제 그 행사에 큰 행사 같은 축사를 하는데 거의 설교 비슷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거의 막 축도를 하고 축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면서 막 기자들이 다 사진을 찍고 이럴 때 그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메가드가 이승만을 이렇게 다 어깨동무를 하면서 했던 말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각하 내가 만약에 이 북한이 쳐내려오면 마치 우리나라 본토 워싱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달려와서 내가 끝까지 한국을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모든 그 기자들이 그걸 다 받아쓰게 했죠. 그날 그 다음날 전 세계 신문에 그 내용들이 다 실리면서 기자들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날 메가드가 오버했다. 왜냐하면 군인은 좀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런 감정에 안 치우쳐야 되는데 그날 너무 메가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했을 정도로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승만의 어떤 노력, 그 외교력이 참 컸다는 증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켰던 게 6.25가 터졌을 때 메가드가 한국에 150만 미군만
150만을 보냈는데 그중에 5만이 죽고 10만이 다쳤어요. 참 큰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에 사실 미국 사람들을 미국에 가가지고 6.25 당시에 미국 사람들한테 코리아가 뭔지 아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그러면요 어디 저 아프리카에 뭐 동물 이름이냐 뭐 새로 나온 장난감 이름이냐 이랬대요. 99%가 코리아라는 말 자체를 아직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 그런데 생판 모르는 그런 나라에다가 자기 나라 백성 150만을 보내가지고 5만이 죽고 10만이 다쳤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뿐만 아닌 게요. 미국이 그 전쟁을 많이 치르죠. 세계 2차 대전도 뭐 독일과 싸움이었는데 엄청난 물자를 투자해가 전쟁을 치르는데 미국이 그 세계 2차 대전을 치를 때에 특별 예산을 전쟁을 위한 예산을 따로 안 세워서 워낙 부자니까 그냥 평상시 예산을 가지고 전쟁에 써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6.25 때 특별 예산을 만들었어요. 특별 예산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쟁 물자도 물자지만은 그 당시 3천만 국민을 다 먹여 살렸어요. 최소한 5년 그 후에 10년까지 10년 동안 남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 뭐 전쟁 이후에 다 폐가 됐잖아요. 뭐 산업시설 그나마 없는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다 무너졌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미리 풍년이 들면요 미국이 먹어 빼놓고 다 한국 가져왔어요. 옥수수가 풍년 들면 미국이 먹어 빼고 다 한국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3년 동안 4년 동안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에 수제비 저녁에 칼국수 점심 때 밀가루 떡 계속 밀가루만 먹었던 이야기들 막 그때 많이 먹어서 밀가루는 질려서 안 먹는다는 우리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유가 남으면 분유. 어쨌든 미국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요 다 한국으로 실어 나갔어요. 자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저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승만의 완벽한 그 준비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철저한 외교력이 그 미국 전체 국민을 못 감동시켰지만 위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들을 정치인들을 다 감동시켰던 겁니다. 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이 바로 그 다음날 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군사를 출동시키는 거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부하관들에게 이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 트루만이 한국에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는 분은 또 아니었는데 그래서 전쟁이 터지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부하관들한테 물었어요. 야 한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당연히 국방장관이었던 이제 메가드가 보고서를 올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존 포스터 들레스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국무장관 존 포스터 들레스는 지금도 미국 교과서에 나올 만큼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뭐라고 썼냐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슨 희생을 치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결국 그것이 미국을 위한 길이다라는 그런 보고서. 메가드야 뭐 그러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 같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 미국에서 대학 공부할 때 4년 동안 동기동창이야. 미국에서 같이 4년을 공부했던 동기동창이 1년 동안 같은 방 룸메이트로 있으면서 얼마나 세뇌를 당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세뇌를 당했겠어요. 참 하나님 역사죠, 그죠? 이게 그런 자그마한 에피소드로 넘어갈 만한 일들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을 들은 이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파병을 다음날 결정을 하죠. 자, 이승만의 외교 정책은요, 일단 친미 외교 그리고 반공이었습니다. 공산당을 철저하게 미워해요. 사실은 이승만이 책도 많이 강국에서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여행도 참 좋아해가지고요. 공산국가들도 가보고 많이 하면서 공산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글도 많이 쓰면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지금 우리는 반공 이러면서 뭐 공산국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공산주의가
공산국을 실현하게 됐냐면요. 그게 1940년 중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미국 안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잘 아는 피카소, 해밍웨이 전부 다 당원은 아니었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공산국에다가 소련에다가 막 미국의 정보들 날려보내고 막 그 스파이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공산국의 이론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론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뭐 개인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살리고 함께 나누고 높낮이가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이게 공산국이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엄마 전화기나 뜨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론적으로 그 말을 들은 많은 정치인들까지라도 그 공산당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막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와주고 있을 당시에도 미국 안에서는 공산당을 싫어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유명한 트루만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공산당을 배격하는 나라가 미국이 배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1947년 이제 반공산 정책을 미국이 펴니다. 그 전까지는요 공산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게 좀 이야기하면 길어져요. 저는 이승만의 영향이 컸어요. 이승만이 얼마나 반공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초기에는요 반공은 그렇게 너무 반공하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요 하지 중사라고 이런 책사가 나옵니다. 하지 중사는 미국 중사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도 이승만한테 가가지고 왜 반공하느냐 이랬을 정도로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미국이 반공 정책을 펴게 되죠.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제가 1947년에 1947년이면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웠으니까 1년 전이잖아요. 1947년 1년 전에 이승만하고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유학생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몇 배나 잘 살고 지금 바로 가면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올 수 있는 발전한 나라에 이제 유학을 보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유학을 보냈던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